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 체홉은 인간의 삶에서 완성된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은 극적으로 꾸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대사들, 일상적인 대사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네, 안녕하세요. 레슨4 케아트 연극영화원장 이상민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체홉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주의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체홉 작품을 음악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메이어홀드, 굉장히 유명한 스타니스라스키의 제자이면서도 완전히 스타니스라스키와 반대되는 세계를 생각해냈던 그 위대한 연출자이자 연극의 이론가인 메이어홀드는 안톤 체홉의 작품을 심포니에 비유했거든요. 제가 여기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체호프는 자신의 희곡의 출발작인 갈매기를 음악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예술의 모든 규범을 거스르며 나는 갈매기를 포르테로 시작해서 피아니시모로 끝냈다. 구성의 차원에서 그의 드라마는 긴장과 이완의 역동성에 기반을 둔 음악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톤 체홉이 실제로 음악적인 어떤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악적 구성이란 게 뭐냐 하면은 서로 다 되게 개별의 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조화될 때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만들어내는 조응이 있잖아요. 그게 음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고 각자의 세계고,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조응하고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바로 안톤 체홉의 작품은 그런 음악적 특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톤 체홉을 음악적인 어떤 그 안에서 노래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구성을 음악의 특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메이어홀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포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메이어홀드가. 체호프의 단막극을 단순히 춤이나 노래가 나오는 보드빌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춤, 노래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홉 작품은 그 자체가 음악이다.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완전 음악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독립적인 체홉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음악에 상이한 음표들처럼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홉 작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체홉 작품의 음악성을 얘기할 때 항상 첫 장면에 좀 주목해야 돼요. 인트로에서 나오는 어떤 음의 컨셉이 있어요. 전체적 곡의 컨셉. 그 컨셉이 변주되고 변조되면서 의미를 반복되고 또 생산하고 바뀌고 하면서 결국은 흘러가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안톤 체홉의 작품은 첫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성을 이해할 때는. 벚꽃동산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전히 어린이 방이라 불리는 방, 문 하나는 야한 방으로 통한다. 곧 해가 뜨려는 새벽, 이미 벚꽃이 핀 5월이지만 동산에는 아침 소리가 내렸고 춥다. 창문들은 닫혀있다. 이게 이 음악에 있어서 테마인 것처럼 이 벚꽃동산 작품의 테마인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변주되는 게 바로 벚꽃동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상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벚꽃동산 엔딩 장면은 뭐예요? 80대 노인인 하인 피르스가 남겨졌잖아요. 버려지고. 그래서 안톤 체홉 작품 이 벚꽃동산을 잘 연출하는 사람들, 레프 도진 같은 그런 위대한 연출가들이 연출한 작품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게 이 음악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의 이 테마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항상 마지막 장면에 피르스가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모두 다 떠났네. 날 잊어버린 게로군. 춥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이 완전히 테마의 반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비극적이면서도 이 상실에 대한 완전 이미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연출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좋은 작품들에서는 이 마지막 피르스 장면이 정말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시작할 때 이 방금 읽은 지시문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체홉의 작품의 무대는 인물들과 연관을 주고요. 심지어 음악까지 뒤에 나오는 소리까지도 다 연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홉의 무대는 인물의 어떤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다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테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실적인 어떤 벚꽃동산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주제들이 상실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첫 문장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질적이고 독백적인 대사와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극을 형성하는 게 바로 벚꽃동산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에서 음악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홉 작품에서 이제 코미디냐 아니냐. 그 코미디가 뭐냐? 왜냐하면은 안톤 체홉은 갈매기를 보고 이거 코미디라 그랬거든요. 박근영 그 연출가가 그 청춘예차에서 그렇게 농담으로 던진 것처럼 뭐가 웃기냐는 거지. 웃기냐고 이게, 이걸 뭐 웃기다는 놈들이 더 웃기다고. 뭐 그런 식의 게 이제 박근영 유머인데, 이 유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개그가 아니죠.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 그 말이 참 와닿는데, 사실은 이 체홉 작품의 그 작품들에 나오는 거는, 코미디인 거는 서로 불응하기 때문에 코미디인 거죠. 진지한 것 같은데 진지하지 않고, 지적인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하고, 그런 어떤 인물들의 그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진지한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조응이 주는 그런 면에서의 그 희극성인 거예요. 그 체홉 작품의 그 희극성이란 건, 인용을 하자면은 작품의 요소들의 어떤 그 연결에서의 그 희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와 문장의 연결, 이런 것들이 그 코미디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미디, 웃기다 이런 게 아니라 장르적 특징으로 바라보면 체홉의 그 희극성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벚꽃동산의 그 인물들은 현실의 토대를 벗어나서 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 인물들이 사는 모습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영지가 상실될 위기에 있고 상실된다는 실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허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톤 체홉 작품의 코미디라는 거는 바로 이런 그 인물들의 태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면에서 코미디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토대를 망각하고 그저 놀고만 있는 인물들은 이런 광대적 속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런 잘 드러내는 캐릭터가 샤를로타인데, 가정교사죠. 극중에서는 가정교사인데 실제로는 광대죠. 그래서 이 샤를로타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데, 그 샤를로타 이런 대사가 있죠. 진짜 신분증이 없어서 나이도 모르지만 내가 어디 출신인지 또 누군지 난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다 이런 식으로 현실과 그들의 어떤 상황이 인식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두냐샤는 한현대 귀족 소녀같이 행동하죠. 그리고 교양 있는 척하죠. 야샤도 그 하인인데 교양 있는 척해요. 예삐 오도프는 그 22의 불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가 끌고 다니는 구두는 새로 산 거지만 삐걱대고 있어요. 피르스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만 중얼거리죠. 그 다음에 지주들을 또 봐도 그렇죠. 지주 피스치크도 실없이 다른 사람한테 약이나 삼키고 뭐 돈이나 구걸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극중 가이풀 보면은 뭐 이렇게 당구나 치고 뭐 얼음 사탕이나 먹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막 그러죠. 웅변 막 쏟아내고. 그 다음에 라네프스카야도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래의 막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트로피모프는 대머리 만년 대학생,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긴 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역시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 광대들이 영지상실이라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내뱉는 대사들은 그래서 희극적인 거죠. 상황과 현실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현실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광대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면에서 코미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를 장르적 특성으로 이해하면은 체홉 작품의 코미디, 지금 예를 들어서 연극학과 스타일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벚꽃동산의 그 희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벚꽃동산의 비극성에 대해 논하시오. 인간의 삶이 상실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벚꽃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대에서 그려내는 벚꽃동산이 사실적이어야 될까 아니어야 될까, 그건 연출가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사실적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무대에 있는 벚꽃동산, 곧 철거될 예정인 그 벚꽃동산, 그리고 계속 그 뒤에서 장작으로 패고 있는 그 벚꽃동산 영지는 실존하는 영지이지만
실제 벚꽃동산은 여기 나온 인물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네프스카야부터 모든 여기 나온 인물들이 저마다의 벚꽃동산이 있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갇혀 있어요. 벚꽃동산 속에. 그러니까 실제 이들 인물 속에 있는 벚꽃동산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는 사실적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지막 그 피르스 대사가 있는데요.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눕는다. 좀 누워야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에이 바보 같으니.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하늘에서 울리듯 멀리서부터 줄 끊어지는 소리가 구슬피 울리고 나서 잦아든다. 정적. 동산 멀리서 나무에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하며 막이 내린다. 이게 안톤 체홉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낸다는 면에서 사실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출신이잖아요. 체홉이 메스로 이렇게 긋듯이 정확하게 컨셉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피르스는 상실을 완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립돼 있잖아요. 모두 다 떠났는데 버려졌죠. 결국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죠. 마치 미라처럼 박제돼 있죠. 영혼이. 근데 그 뒤로 뭐라고 안톤 체홉이 위대하게 분위기를 만듭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연출가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대단한 그 감동을 주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피르스의 그 죽음 점점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울리듯 멀리서부터 줄 끊어지는 소리가 구슬피 울리고 나서 잦아든다. 근데 이거 보니까 셀즈맨의 죽음 되게 비슷하다. 제가 그 생각을 갖다가 좀 많이 못 해봤는데 벚꽃동산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서 밀러 그 셀즈맨의 죽음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무대에서 그려지는 그 음악이나 무대 그것이 캐릭터들의 서브텍스트를 드러낸다는 면에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동산 멀리서 나무에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어때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들은 마치 귀신처럼 유령처럼 배회하는 거죠.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나 현실은 엄중해요. 도끼질 소리는 바로 그걸 드러내죠. 그래서 체홉의 작품에 있어서 무대의 특성, 또 무대 환경에 대한 특성,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그 소리로서 청각적인 요소, 체홉 작품의 청각성, 벚꽃동산의 청각성,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각성, 청각성, 그리고 대본의 텍스트, 이것들을 사실성, 그 다음에 현대성 또는 부조리성 또는 비극성 이런 거 연결 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미디적 특성과 또 그것이 드러내는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같은 성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 인물들이 얼마나 서로 부조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현실을 이끌고 가는 적응하는 인물은 또 어떤지, 롯바인 같은 캐릭터는 그래서 이 작가가 바라본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이 어떠한지를 인물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체호프는 사건을 찾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삶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 체홉은 삶의 완성된 드라마를 보았다. 멋있는 말이죠. 예. 체홉은 인간의 삶에서 완성된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은 극적으로 꾸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대사들, 일상적인 대사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정말 일상의 한 파편 속에서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들. 벚꽃동산을 보면요, 그 라네프스카야 같은 경우에 엄청 두려워하는 게 전 느껴져요. 벚꽃동산이 팔릴까.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리지만 그 두려움은 가려지지 않죠. 마치 뒤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벚꽃동산을 벌목하는 소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은 현실을 살면서 현실이 주는 여러 걱정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 척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누군가는 또 막 부동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아파트도 오르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에 잘 적응한 인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 서브텍스트 속에는
또 그들 역시 모순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체업 작품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각자의 난파선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연출가면 여러분이 무대적인 어떤 특징들, 벚꽃동산이 배경 그 무대 벚꽃동산 청각적 요소, 또 캐릭터들의 어떤 인물 관계적 요소, 부조리성, 이런 것들 어떻게 드러낼지 생각해 보시고, 극작가라면 극을 구성한다는 면에서 음악성이 어떤지 이런 면에서 또 재미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배우라면 이 말 줄임표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 있는 대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서브텍스트를 따라가는 재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의 연기적 접근을 레벨업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벚꽃동산의 여러가지 어떤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역시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걸 촬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바로 얀터치업에 나온 인물 같습니다. 네,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